프로방스의 햇살은 반 고흐의 노란색 붓터치처럼 따스하고 강렬했습니다. 오늘의 여정은 바로 그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감성 탐방. 첫 번째 목적지는 생레미드 프로방스에 위치한 정신병원. 이름만 들으면 으스스할 수 있지만 실제 분위기는 고요하고 따뜻한 수도원 느낌. 이곳에서 고흐는 약 2년 동안 머물며 치료를 받았고 그 사이에도 붓을 놓지 않았습니다. 특히나 우리가 잘 아는 명작 별이 빛나는 밤이 여기서 그려졌다는 사실에 괜히 숙연해지더군요. 2층에 올라가면 고흐가 실제로 쓰던 방을 재현해 놓았는데 단출한 침대 하나, 창문 하나, 그리고 그림 도구 몇 가지. 고흐의 시선으로 창밖을 바라보니 그의 고독과 동시에 그가 보았을 풍경들이 상상되어 더욱 감정이입이 되었죠. 밖으로 나오면 이 정신병원이 아니라 하나의 정원 혹은 식물원처럼 느껴집니다. 특히 라벤더 정원은 압도적인 뷰, 라벤더는 줄맞춰 심어져 있고 마치 안개꽃처럼 퍼진 보랏빛 향연이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게다가 바람이 살랑 불면 라벤더 향이 정원 전체를 감싸며 마음까지 편안하게 만들어줍니다. 자세히 보면 수천 마리의 벌꿀들이 바쁘게 꽃 사이를 오가는데 그 자체로 하나의 장관입니다. 다음은 고흐가 머물렀던 또 다른 도시, 아를로 향했습니다. 이름부터 예술적인 느낌이라 기대가 컸죠. 도착하자마자 먼저 반 고흐 박물관을 찾았는데 입장료는 제법 있었지만 고흐의 원작은 거의 없어서 살짝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아르레 골목길은 마치 중세 도시를 걷는 듯한 느낌입니다. 바닥은 돌길이고 건물은 고즈넉한 분위기를 자아내죠. 그러던 중 멀리서 반 고흐 카페가 보이기 시작했는데 노란색 간판이 눈에 띄면서 아, 여기구나 하는 감탄이 절로 나왔습니다. 실제 고흐의 그림 배경이 된 장소이기도 하다 보니 그 앞에서 커피 한잔하며 인생 사진을 남겼습니다. 여정의 마지막으로 들른 곳은 아르레에 있는 또 다른 정신병원. 특별히 볼 건 없었지만 고흐 관련 기념품이 다양하게 있어서 좋았습니다. 오늘 하루를 마무리한 건 젤라또 한 스쿱. 달콤한 아이스크림을 먹으며 느긋하게 거리를 걸으며 고흐의 발자취 로드 투어를 마무리합니다. 프랑스 남부 여행 중 숙소 호스트 아주머니께서 요 근처에 진짜 예쁜 소도시들이 있어요 라고 추천해 주시니 안 가볼 수가 없죠. 현지인이 추천하면 그건 거의 공식 관광 코스 인증입니다. 그렇게 첫 번째로 향한 마을의 이름은 릴 쉬르라 소르그. 네, 저도 처음엔 주문처럼 들렸습니다. 이름은 어렵지만 별명은 귀엽습니다. 프로방스의 베네치아. 도시에 들어서자마자 물의 도시라는 말이 딱 와닿습니다. 도심 한가운데 수로들이 여러 갈래로 뻗어 있는데 그 물빛이 햇살에 반짝이며 보석처럼 맑습니다. 수량도 풍부하고 수초들은 수중 발레라도 하듯 하늘하늘 춤을 춥니다. 운 좋게도 수로 옆에 시장장이 열려 있었습니다. 현지 시장은 진짜 보물찾기입니다. 각종 신선한 야채, 치즈, 과일, 그리고 손으로 만든 수공예품까지. 특히 팔찌가 어찌나 예쁜지 저와 와이프 둘 다 홀린 듯이 하나씩 겟. 백화점에서 깔끔하게 진열된 상품을 보는 것도 좋지만 이런 시끌벅적하고 오감이 바빠지는 시장 구경이 훨씬 재밌고 기억에 남는 법이죠. 아르리 마치 건조한 흙먼지 속 고풍이라면 리일 쉬르라 소르그는 촉촉한 운치가 가득한 고풍 도시 느낌이랄까요? 물이 있으니 분위기도 훨씬 부드럽고 낭만적입니다. 다음날 아침 새벽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숙소 마당에 떨어지는 빗소리가 너무 운치 있어서 나가기 전부터 감성 충전 완료. 오늘은 여유롭게 다니자 라는 마음으로 출발했죠. 어제에 이어 또다시 소도시 투어인데 가는 길마다 포도밭이 끝없이 이어집니다. 포도주가 맛있을 수밖에요. 한편 어떤 마을 입구에서는 갑자기 라벤더 밭이 짠! 드넓게 펼쳐져 있는데 그 옆엔 언덕 위 마을이 보이더군요. 주차장 전망대에 올라서서 바라보니 여긴 천국인가요? 아니면 내가 아직 안 깬 꿈인가요? 그 다음 마을은 절벽 위에 지어진 곳이었는데 길이 워낙 좁아 운전하는데 땀 좀 뺐습니다. 근데 고생 끝에 낙이 온다더니 작은 성당에서 내려다본 마을 풍경이 진짜 동화 속 한 장면입니다. 숲속 작은 마을, 그리고 저 아래 펼쳐진 포도밭에 정렬된 선들. 그림을 보는 듯 했습니다. 또다시 달려 도착한 마지막 마을은 제법 규모가 있었습니다.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조금만 올라가니 거리시장이 열려 있었고 여기선 체리를 엄청 저렴하게 득템 하나 먹었는데 과즙이 폭발합니다. 비는 오고 언덕 위에서 바람도 솔솔 불어오고 그 속에서 성당과 마을 정형을 바라보니 이게 바로 진짜 프랑스 아닐까요? 소도시 여행의 가장 큰 매력입니다. 사람들이 몰려드는 유명 관광지가 아니기 때문에 관광객 수는 적고 오히려 현지인들과 자연스러운 접촉이 가능하죠. 꾸며지지 않은 날 것 그대로의 프로방스를 느낄 수 있는 경험.
이런 게 진짜 여행인 것 같습니다. 비 오는 오후, 우리는 루시옹으로 향했습니다. 루시옹이라는 이름만큼이나 로맨틱하게도 마을은 마치 물감을 쏟아부은 것처럼 빨강, 주황, 노랑의 황토빛으로 가득했죠. 땅이 아니라 캔버스 위를 걷는 기분이랄까. 미국 그랜드 캐니언이 울트라 슈퍼 축소판이 된다면 이런 느낌일까요? 절벽을 따라 산책로를 걸으며 아래를 바라보면 열대우림 같은 숲이 펼쳐져 있어 대조되는 느낌이 너무 좋았습니다. 길가에 놓인 작은 벤치조차 황토빛과 어우러져 작품처럼 느껴졌고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따뜻한 색감으로 물든 풍경이었습니다. 마을 안은 아기자기함 그 자체였죠. 벽에는 그림들이 걸려져 있고 문 앞에는 이름 모를 꽃들이 웰컴이라 외치고 담쟁이는 벽을 껴안고 있었습니다. 공예품 가게를 구경하다 보면 여긴 예술가 아니면 못 살겠다는 생각이 절로 듭니다. 잠시 멈춰 서 있기만 해도 배경과 섞여 하나의 엽서가 된 듯한 착각마저 들었습니다. 빨간색을 좋아하는 나로서는 이 마을은 그냥 나랑 썸을 타는 중이었습니다. 아니, 거의 연애 시작 직전이었죠. 루시옹에서 아쉽게 헤어지고 다음 목적지는 고르드 뷰포인트. 언덕 위에 돌집들이 계단처럼 쌓여 있는데 멀리서 보면 마치 바위 위에 집을 뚝뚝 붙여놓은 느낌입니다. 어머, 건물들이 미끄러지면 어쩌지? 라는 근거 없는 걱정을 하며 감탄했습니다. 루시옹이 촉촉한 수채화라면 고르드는 마른 붓으로 거칠게 쓱쓱 그린 유화 같달까? 확실히 분위기가 다릅니다. 그리고 대망의 세낭크 수도원. 고도가 있어서인지 라벤더 꽃망울이 만개 안 했지만 약간 삐져나온 라벤더 역시 보라빛을 내어 아름다웠습니다. 수도원은 수도사들이 실제로 거주하며 기도하는 살아있는 공간이라고 합니다. 그곳에서는 라벤더 오일, 꿀, 수공의 비누를 팔며 자급자족한다는데 그 자체로 프랑스판, 슬기로운 수도원 생활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비 맞으며 사진을 많이 못 찍었지만 대신 귀에 촉촉하게 들려오는 빗소리와 함께 라벤더 밭을 바라보는 시간이 너무 좋았습니다. 카메라 셔터보다 마음 셔터가 더 많이 눌린 날이네요. 프로방스에서의 하루는 그렇게 또 하나의 그림으로 기억에 저장되었습니다. 까바이옹, 이름부터 약간 맛있는 과자 브랜드 같지만 실은 프로방스 한가운데 아주 전략적 위치를 자랑하는 마을입니다. 서쪽으로는 아를, 동쪽으로는 루시옹, 이 두 관광지 모두 차로 1시간 이내. 이쯤 되면 여행자들에겐 여긴 꼭 베이스 캠프 삼아야 돼 라고 귀에 속삭이는 곳이죠. 그래서 숙소를 찾다가 발견한 이 집 정원이 예술입니다. 기대보다 훨씬 크고 온갖 꽃들과 나무들이 여긴 식물원일까요? 대저택일까요? 라는 착각을 일으킵니다. 게다가 호스트 아주머니는 무척 친절하셔서 첫인상은 완벽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짐을 풀자마자 아주머니가 숨가쁘게 뛰어오시더니 방을 잘못 줬어요 라며 작은 방으로 다시 안내하십니다. 순간 머릿속엔 대저택 방탈출인가요? 싶었지만 뭐 어차피 잠만 잘 곳 아닌가 만족해야죠. 쿨하게 짐 다시 싸고 이동 완료. 진짜 하이라이트는 다음날 아침. 조식. 말이 필요 없습니다. 아주머니가 직접 만든 잼은 마치 프랑스 과일에 진심을 담은 맛이었고 빵은 지금까지 프랑스에서 먹은 것 중 단연 1등. 과일도 매일 종류 다르게 나오고 매일 하나씩 나오는 특식 요리는 그야말로 서프라이즈입니다. 야외 정원 테이블에서 아침 햇살 맞으며 먹는 그 느낌은 아, 내가 프로방스에 왔구나 하는 감동 그 자체. 단, 모기와의 배틀은 서비스 포함입니다. 이 지역 마지막 일정은 바로 세계 5위의 용천수 보기. 마을 초입 주차장에 차를 대고 흐르는 하천 따라 약 30분 걷는 코스입니다. 하천에 유량이 많아서 이건 뭔가 큰 게 터질 예정이야 라는 기대감이 솟습니다. 물속 수초들이 하늘하늘 춤을 추고 햇살에 반짝이는 물빛은 여긴 정수기 공장이야? 싶을 만큼 맑습니다. 천천히 걷다 보니 주변 산은 화관감 느낌인데 나무들은 왠지 아마존 뺨치는 열대 우림급 푸르름. 숨도 안 찰 정도로 평탄한 길이라 가벼운 산책 느낌으로 도착했는데 드디어 그 용천수 등장. 어라? 뭔가 웅장한 분수가 터질 줄 알았는데 그냥 조금 큰 우물 하나가 조용히 앉아있네요. 너무 조용해서 용천수가 명상을 시작한 줄 알았을 정도. 그런데 알고 보니 수심이 무려 300m 이상. 지금까지도 정확한 깊이를 잘 모른다고 하네요. 그 깊이가 더 무섭고 신기합니다. 실망과 감탄을 오가는 마음으로 다시 내려오면서 하천 따라 흐르는 물소리에 귀를 씻으며 마음을 정화합니다. 마지막 일정의 마지막은 언제나 그렇듯 1일 1젤라또로 마무리. 까바이옹은 그렇게 나의 여행 기록에 꽃과 잼과 용천수와 젤라또의 마을로 남았습니다.
프로방스의 꽃밭 발렁솔로 향하던 아침, 첫 목적지는 그 유명한 록식당 본사. 눈은 휘둥그레, 정신은 몽롱. 구경만 하려 했는데 정신 차리고 보니 카드 긁고 있는 나. 샴푸, 향수, 샤워젤 한아름. 이 정도면 프랑스에선 싸게 산 거지라는 자기 최면은 합니다. 차로 10분쯤 달리니 본격적인 라벤더 밭 등장. 두 곳의 라벤더 기념품 샵 중 첫 번째에 도착했는데 눈을 의심. 라벤더 젤라또요? 호기심에 한 입 먹고 비누 맛이라는 신세계를 체험. 그런데 먹다 보니 묘하게 또 괜찮았습니다. 바로 옆 샵으로 이동하니 라벤더 천국. 말린 라벤더를 파는데 향기가 거의 스파급입니다. 두 봉지 집어드니 지갑이 다시 얇아집니다. 발렁솔은 해발 500m쯤 되는 프로방스 지역으로 프랑스 라벤더 생산의 약 80%를 책임진다고 합니다. 6월 말에서 7월 중순 사이가 절정인데 하늘까지 맑으면 거긴 그냥 엽서속 풍경입니다. 전날 비가 와서 날씨 걱정했지만 하늘은 맑고 구름은 포토샵처럼 적당히 끼워줍니다. 라벤더 밭은 광활했고 눈앞에 펼쳐진 보랏빛 물결에 정신이 멍해져 사진을 어떻게 찍어야 할지 혼미한 상태였는데 정신 차리고 보니 라벤더들이 줄 맞춰 일렬로 심어져 있는데 바람이 불면 마치 보랏빛 안개꽃들이 춤을 추는 듯 합니다. 한참을 넋놓고 있다가 사람들이 밭에 들어가 사진을 막 찍길래 들어가도 되나 고민하다 용기 내어 살포시 입장. 들키면 혼날까 살짝 두근두근했지만 뭐 하나쯤은 모험해야 여행이지 않겠나 배짱 부려봅니다. 파란 하늘과 보랏빛의 대비 그것만으로도 감탄이 절로 나옵니다. 근처엔 또 다른 라벤더 밭들이 도로 양옆으로 줄줄 이어져 있고 마음에 드는 곳마다 차를 세워 셔터를 눌러댑니다. 사진 찍다가 문득 보니 라벤더 사이로 열심히 일하는 꿀벌들. 그 바쁜 꿀벌들이 갑자기 너무 귀엽고 고마워 보입니다. 수고 많다 얘들아. 계속 운전하다 보니 익숙하지 않은 꽃 발견. 이 친구 누구냐? 정체는 클라리세이지. 라벤더와 시기가 비슷하게 피면 아로마 테라피용 에센셜 오일 재료로 쓰인다고 하네요. 생김새도 우아해서 셔터가 저절로 눌러집니다. 하루를 꽃에 취해 보내고 드디어 숙소가 있는 무스티의 생트마리로 향함. 도중 마트에 들러 치즈, 로제 와인, 과일을 챙겨서 저녁 준비. 컵밥에 와인 한 잔, 치즈 한 입 합니다. 눈앞엔 석양, 코끝엔 라벤더, 입안엔 프랑스. 여기 있음을 감사하자 하며 감성 과부하 상태가 되네요. 지갑은 가벼워졌지만 마음은 보랏빛으로 채워졌습니다. 물소리와 별빛이 어우러진 꿈같은 마을, 바로 무스티의 생트마리입니다. 프랑스에서 가장 아름다운 마을 중 하나로 선정된 곳이라고 해서 설레는 마음으로 향했는데요. 여기서 이틀 밤 자는 건 꼭 마을 안에서 자고 싶다는 의지로 예약했습니다. 주차는 당연히 마을 외곽. 그래요. 마을 안에 차를 세우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는 걸 알면서도 돌바닥 위를 캐리어로 끌며 내 팔뚝아 미안해 하고 중얼거리면서도 감행했습니다. 결과는 대성공. 숙소가 마을 정중앙이라 모든 관광지가 도보 5분 이내. 마을 한편에는 맑은 계곡이 흐르는데 물소리가 어찌나 청량하던지요. 여행 피로가 물소리에 실려 저 멀리 사라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마을 위를 보면 두 절벽 사이에 황금별이 반짝이는데요. 십자군 전쟁에서 무사히 돌아온 기사가 성모 마리아께 감사를 드리기 위해 별을 매달았다는 전설이 전해집니다. 밤에는 그 별이 하늘에서 살짝 내려온 듯 마을을 내려다보고 있어요. 살짝 어벤져스 느낌도 있었습니다. 황금별이라니 프로방스판 마블 유니버스. 마을을 돌아다니면 여기저기 레스토랑 테라스에 앉아 와인 한 잔, 맥주 한 모금하며 마을 분위기를 즐기는 관광객들 덕분에 분위기는 한껏 무르익습니다. 저도 마을 전체를 좀 더 보고 싶어서 절벽 위로 오르는 길에 도전. 여기서 크록스 신은 제 자신을 탓합니다. 돌길 위를 미끄러지듯 걷는 느낌, 뭐랄까 발끝으로 생존하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래도 올라가서 마을을 내려다보니 붉은 기와 지붕과 초록빛 숲이 그림처럼 어우러져 왜 이 마을이 아름답다고 뽑혔는지 단박에 이해가 되었습니다. 햇살이 마을을 감싸 안아주는데 여기선 그냥 숨 쉬는 것조차 예술이 됩니다. 저녁엔 또 다른 매력이 있었어요. 대부분의 관광객들이 빠져나가고 마을은 조용한 고요에 잠기는데요. 마치 낮에는 모델, 밤에는 시인 같은 이중 매력을 뽐냅니다. 다음날 아침 마을 위 절벽에 있다는 작은 성당을 향해 출발. 오늘은 실수하지 않고 운동화를 착용했습니다. 돌계단이 무려 262개. 오르는 길마다 펼쳐지는 풍경이 마치 엽서 속 한 장면 같아서 힘든 줄도 몰랐습니다. 성당은 화려하진 않았지만 그 경건함이 마음을 차분하게 해주었고 저는 조용히 앉아 두 손 모으고 여행의 무사함과 고마움을 담아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러고 나니 마치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고 다시 하루를 시작할 에너지가 충전된 느낌이었죠.
오늘은 유럽 최대 규모의 협곡 중 하나 베르동 협곡을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길이는 약 25km, 최대 깊이는 무려 700m에 달하는 이 협곡은 유럽의 그랜드 캐니언이라 불릴 만큼 위험이 대단했죠. 드라이브의 초반은 꽤나 평화로웠습니다. 잔잔한 시골 마을을 지나며 창문 너머로 펼쳐지는 포근한 풍경에 마음까지 느긋해졌죠. 그건 순진한 생각이었습니다. 협곡 안으로 접어드는 순간 본격적인 운전 고난도 코스가 시작됐거든요. 길은 점점 좁아지고 커브는 급격해지며 눈은 바짝 떠야 하고 오른발은 브레이크와 엑셀 사이를 분주히 오가느라 거의 마비 직전. 잠깐만, 이거 드라이브 맞나요? 산악 랠리 아니죠? 석회암 산세의 웅장함이 마치 어서와 이런 풍경은 처음이지? 라고 속삭이는 듯 했습니다. 그렇게 아찔한 커브와 눈물겨운 운전을 이어가며 도착한 곳은 협곡의 명물 라흐튀비 다리. 다리 위에서는 사람들이 번지점프를 즐기고 있었는데 저 깊이 진짜 협곡 맞구나 실감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곳곳에 마련된 포인트에서 바라보는 베르동의 풍광은 그야말로 장관. 정신이 몽롱해질 정도로 3시간 가까이 운전했지만 이 절경의 피로감은 증발해버렸습니다. 드디어 저 멀리 눈앞에 생트크루아 호수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호수에 도착해 먼저 갈레타 다리 위로 올라갔는데요. 와, 이건 몰디브 뺨치는 에메랄드빛 물빛, 협곡에서 흘러내린 석회암물이 햇빛과 만나 반사되며 만들어낸 자연의 예술품이었습니다. 물 위엔 페달보트를 타고 유유히 떠다니는 사람들, 카약과 패들보드까지 다양한 액티비티로 여유를 만끽하는 모습이 가득했죠. 하지만 부품 꿈을 안고 보트 대여소에 가니 이미 줄이 한가득. 대기 시간이 1시간 이상이라니 우리는 빛 가림막이 있는 고급형 페달보트를 선택했어요. 가격은 살짝 비쌌지만 뜨거운 햇볕을 피할 수 있다는 생각에 그냥 질렀죠. 페달을 밟아 앞으로 나아가고 한 손으론 방향타를 조종하는 시스템. 처음엔 약간 어버버했지만 곧 감을 잡고 여유롭게 협곡 쪽으로 나아갔습니다. 그 사이사이로 들리는 사람들의 웃음소리, 물장구 소리, 그리고 얼굴 가득 행복이 묻어나는 풍경. 진심, 여기가 천국이었습니다. 시간을 보며 좀 더 가볼까 하다가 아쉽게도 목표였던 낮은 폭포까진 못 가고 중간에서 멈춰야 했습니다. 그래도 협곡과 호수를 배경 삼아 사진도 찍고 발을 물에 담그며 짧은 휴식을 즐겼어요. 물빛은 여전히 눈이 시릴 정도로 예뻤고 그 덕에 피로감이 다시 한번 싹 사라졌죠. 그렇게 짧지만 강렬한 보트 타기를 마친 후 우리는 다시 숙소로 복귀. 마지막은 언제나 그렇듯 111 젤라또로 마무리하며 자연이 만든 걸작품 같은 협곡과 호수, 약간의 고생인 추억을 마음 깊이 저장합니다. 베르동 협곡에서의 아쉬움을 등 뒤에 남기고 오늘도 우리는 아침 일찍부터 바퀴에 불을 달았습니다. 자동차는 묵묵히 2시간여를 달려 그라스 도착. 여기는 바로 향수 덕후들의 성지, 향수의 수도라고 불리는 도시입니다. 이곳은 꽃향기 가득한 낭만의 도시가 아니라 약간의 중세판 탈취제 혁명이 있던 곳입니다. 한때 가죽으로 유명했던 도시지만 그 특유의 쿰쿰한 냄새가 문제여서 당시의 장인들이 이러다 손님 다 떨어지겠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라벤더, 자스민, 장미, 오렌지꽃 등 향긋한 친구들을 끌어와 가죽에 향기를 입히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때의 창의력이 오늘날의 그라스를 향수의 본고장으로 만든 거죠. 심지어 이 동네에서 나는 제스민으로 샤넬 넘버 5가 만들어진다고 하니 한 송이 꽃도 럭셔리하게 느껴지는 기분. 하지만 저희는 향수 박물관보다는 길거리에 줄줄이 걸린 핑크 우산 구경이 더 끌렸습니다. 머리 위로 둥실둥실 떠있는 분홍 우산들 사이를 걷다 보면 마치 무드등 켜진 동화 속 마을에 들어온 느낌. 인생샷 욕심에 셔터가 고장날 뻔했죠. 하지만 운전으로 쌓인 피로는 우산만으로 안 풀립니다. 그래서 긴급히 111 젤라또 시전, 피로야 물렀거라. 달콤하고 차가운 젤라또 한 입에 눈이 번쩍, 온몸이 리프레시 되는 기분이었어요. 다음 목적지는 니스의 자랑, 샤갈 국립미술관. 샤갈이 종교적 영감을 담아 그린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다는데요.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깊다 까지만 느꼈습니다. 저건 뭘 표현한 걸까? 하고 중얼거리기만 했습니다. 이어지는 두 번째 라운드, 마티즈 박물관. 색채의 마법사 마티즈의 궤적을 가장 깊이 있게 체험할 수 있다는 공간이지만 저에게는 깊긴 한데 너무 깊어서 정신이 잠깐 바다 밑으로 내려갔다가 올라오는 느낌이었습니다. 감상평을 한 줄로 요약하자면 둘 다 내 스타일은 아니다. 그렇게 예술의 향기에 조금 지쳐버리고 오늘의 마지막 목적지인 숙소로 향했습니다. 니스 근교의 생폴드 방스가 한눈에 보이는 뷰에 야외 수영장까지 갖춘 감성 뿜뿜 숙소였어요. 도착하자마자
와, 여기서 수영하면 인생샷 완성이다 했지만 전투목이 등장. 결국 수영은 포기하고 감성만 잔뜩 안고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숙소에서 출발한 지 1시간, 드디어 이탈리아 국경 끝자락에 위치한 프랑스의 숨겨진 보석, 망통에 도착했습니다. 남쪽으론 햇살 반짝이는 지중해, 북쪽으론 위풍당당 알프스 산맥이 둘러싸고 있어서 도착하다 보면 동시에 자연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망통은 연중 무려 300일이 맑다고 자랑하더니 제가 도착한 오늘은 그 65일 중 하루네요. 구름이 약간 뿌옇게 끼었지만 도시 자체가 뿜어내는 노란빛 에너지 덕분인지 오히려 더 분위기 있었습니다. 이 도시가 프랑스에서 유일하게 레몬이 대규모로 재배되는 곳이라더니 건물도 레몬색, 공기도 레몬향, 기분마저 상큼해지는 느낌. 해변가에서 바라본 도시는 파스텔로 알록달록 색칠해 놓은 것처럼 따뜻한 느낌이 물씬 풍겼습니다. 해변 수심은 얕고 파도는 잔잔해서 딱 물놀이가. 시간이 허락했다면 수영복 갈아입고 바로 풍덩하고 싶을 정도였어요. 해변을 따라 걷다 보면 유명한 대성당으로 향하는 계단길이 나옵니다. 노란빛 건물들 사이로 지그재그로 이어진 이 길은 그 자체로 예술입니다. 사진 한 장 찍으려다 100장 찍게 되는 마성의 포토존. 대성당 안에서 소원을 빌고 싶었지만 아쉽게도 문이 닫혀 있어 아련한 눈빛만 남기고 다음 목적지로 이동했습니다. 그리고 나타난 에즈, 이제, 니스와 모나코 사이 바위산 꼭대기에 앉은 이 마을은 독수리 둥지 마을이라는 별명답게 시선도 마음도 확 낚아챘어요. 숙소에서 만난 캐나다 가족이 에즈는 그냥 동화야 라고 말한 게 오히려 과소평가였던 것 같을 정도로 현실감 제로의 아름다움이 펼쳐졌습니다. 마을에 들어서자마자 관광객 맞춤형 감성 마을 느낌이었지만 이게 웬걸. 실제로는 기원전부터 사람들이 살았고 로마 시대 요새로도 쓰였던 진짜 백이 유서 깊은 곳이라니. 골목마다 피어난 꽃들과 나무, 석벽을 타고 자라는 초록잎들, 아기자기한 가게들 덕분에 저는 그냥 중세 판타지 영화 속 주인공 모드로 전환됐습니다. 오후가 되면서 날씨가 후끈해져서 언덕을 오르는데 땀이 송글송글 맺혔지만 그마저도 이 마을이 주는 분위기 덕에 그냥 자연 디톡스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대망의 하이라이트, 마을 정상에 위치한 이국적인 선인장 정원. 그곳에서 바라본 뷰. 붉은 지붕이 촘촘히 펼쳐진 마을 아래로 반짝이는 지중해가 끝없이 이어지는 풍경은 완벽했습니다. 사진으로 남기긴 했지만 제 기억 속에는 무편집 감성 필터로 영원히 저장될 예정입니다. 프랑스 남부 마르세유와 니스, 같은 해변 도시라도 참 결이 다릅니다. 마르세유가 조금 더 차분하고 여유로운 도시라면 니스는 뭐랄까 뭔가 계속 움직이는 도시예요. 사람들이 북적이고 차량도 쉴 새 없이 움직이고 공기 자체가 분주하달까요? 그런 니스에 도착하자마자 발길이 이끈 곳은 바로 노트르담 대성당. 여기까지 와서 또 대성당이냐 할 수도 있지만 여행의 끝자락에서 들르는 이 조용한 공간이 꽤나 특별하게 느껴졌습니다. 여행의 마지막을 떠올리며 무사히 잘 다녔습니다. 고맙습니다. 하고 감사 인사를 드리게 되더라고요. 하지만 대성당을 나서는 순간 니스의 날씨는 제게 현실을 다시 상기시켜줬습니다. 해는 쨍쨍, 바람은 제로, 그야말로 햇볕, 직사광선, 풀파워 모두 온. 피부는 타들어가고 체력은 수분과 함께 증발 중. 그렇지만 니스 하면 해변이죠. 니스 해변은 생각보다 길어요. 진짜 길어요. 한번 싹 돌아보자 했다가 곧 포기했습니다. 그 대신 해변이 넓어서 사람들이 북적여도 여유가 있었어요. 여기는 모래사장이 아니고 자갈밭. 하지만 이 자갈이 만든 독특한 질감 덕분인지 바다 색깔이 아주 유독 예쁘더라고요. 에메랄드빛과 짙은 파란색이 섞여 있는데 보는 순간 이래서 사람들이 니스를 사랑하는구나 하고 느껴졌습니다. 우리는 전망대로 향했는데 유료 엘리베이터도 있지만 우린 아직 젊다는 근자감으로 계단을 택했습니다. 땀 뻘뻘 흘리며 올라갔는데 이게 바로 신의 한 수. 깊이에 따라 색이 달라지는 바다, 반짝이는 건물들, 멀리 보이는 항구까지 바다와 도시가 동시에 보이는 그 뷰는 정말 카메라로는 담을 수 없는 감동이었어요. 전망대에서 내려와선 해변 뒤쪽에 열리는 오전 장터에 들렀습니다. 알록달록한 과일들, 손으로 만든 기념품들, 이국적인 향신료들까지 잠깐이었지만 현지인처럼 여행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오후엔 숙소 호스트가 추천해준 니스 근처의 해변으로 이동했는데요. 이렇게까지 다른 해변을 가야 하나 싶었지만 막상 도착하니 얕은 수심 덕에 물놀이 하기에도 딱 좋았어요. 하지만 역시 니스 해변이 최고였다는 결론. 마지막 체력 보충은 해변에서 먹는 파니니와 마카롱으로 마무리. 그 맛이 어찌나 꿀맛이던지
파니니 하나에 체력이 50% 회복, 마카롱 2개에 정신 70% 충전됐습니다. 니스에서의 하루는 햇살과 자갈, 땀과 감동, 그리고 파니니로 꽉 채워졌습니다. 여행 전부터 지도에 별표 5개 박아둔 마을 생폴 드 방스. 그래서 이 마을이 보이는 숙소를 잡은 이유입니다. 프랑스 남부 지중해가 내려다 보이는 언덕 위에 자리 잡은 이 중세 요새 마을은 그야말로 그림 같은 풍경 그 자체라는데, 처음엔 설마 그렇게까지 예쁠까 싶었는데 힘들게 주차하고 마을에 입성했는데 이건 뭐 도착하자마자 눈이 정화되는 느낌. 프랑스 여행에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마을 전체가 16세기 성곽 안에 쏙 들어가 있는 구조인데요. 진짜 타임머신 없이도 중세 유럽으로 바로 워프한 느낌이에요. 자갈길 위에 돌로 지어진 집들이 나란히 이어져 있고 골목마다 고풍스러움이 철철 흘러 넘칩니다. 이 마을이 그냥 예쁘기만 한 곳이면 제가 이렇게 감탄을 안 했겠죠. 생폴드 방스는 한때 샤갈, 피카소, 마티스, 르누아르 같은 세계적인 예술가들이 사랑에 빠져 눌러앉은 곳입니다. 특히 샤갈은 아예 이 마을에 정착해서 그림 그리고 생각하고 사랑하며 살았다고 하더라고요. 그의 무덤도 마을 안에 고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예술가들은 마을의 작은 호텔에서 숙박료 대신 그림을 남기기도 했다는데요. 이 전통이 지금까지도 이어져서 마을 구석구석이 갤러리, 아틀리에, 천국, 그냥 걷기만 해도 예술 한가득입니다. 좁디 좁은 골목에는 화사하게 핀 꽃들과 덩굴, 앙증맞은 상점들, 길모퉁이마다 자리한 노천 카페가 있어 걸음걸음마다 사진 찍고 싶은 풍경이 계속 이어집니다. 생폴드 방스는 단순한 여행지가 아니라 사랑이에요. 풍경에 대한 사랑, 예술에 대한 사랑, 사람에 대한 사랑, 모든 게 사랑으로 녹아든 그곳. 저녁엔 숙소로 돌아가서 와인 한 잔 기울이며 지난 프로방스 여행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그 순간조차도 한 폭의 그림 같았어요. 다음날 아침 짐을 챙겨 공항으로 떠나면서 생폴드 방스를 뒤로하는데 마음 한켠이 찡하게 아려오더라고요. 모든 것들을 다 기억 속에 담으려 하며 프랑스를 떠납니다.